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한용 한겨레 선임 기자 그리고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는 수해 때문에 정말 그 여야 각 당 지도부 의원들도 수해 지역을 찾아서 봉사활동 나서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잠깐 들러서 그냥 이제 민원 현장 찾아본다는 정도였는데 현장에서 직접 참여해서 땀 흘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장외 투쟁이 아니라 장내 투쟁, 장외 활동 이렇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수해 때문에 다들 이제 마음이 많이 속상하고 그런 정치인들이 휴가를 다 반납하고 현장에 가서 저렇게 하는 게 저기 뭐 단순히 뭐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또 가서 지금 여야 대표들이 마침 약간 몸이 그렇게 건강한 편은 아니세요. 연세가 많으시거나 전 대표도 좀 힘드신데 현장에서 굉장히 그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몸도 참 불편하실 텐데 여기까지 오셨다 뭐 이런. 또 빨리 좀 힘을 모아서 수해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씩씩해 보이던데요. 글쎄 뭐 최근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난 사람 얘기에 따르면 갈수록 젊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혹시 위원장을 맡아서 아마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엔돌핀이 나오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예. 그게 아마 이제 본인이 뭔가 이 변화를 이끌어가고 그 변화에 대한 반응들이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잖아요. 아마 그런 점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더욱더 힘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덕에 오히려 젊어졌다는 평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치인들 중에서요, 이런 현장 활동을 하면 아주 그 육체적인 활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제가 예. 두 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벽돌 쌓기를 하는데 대충 이렇게 뭐 취재 기자들한테 포즈만 잡아주고 빠져야 되는데 빠지질 않고 계속 그걸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 자체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하고요. 손학규 대표가 어디 눈 치우기를 가서 하면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걸 그냥 뭐 예정 시간 1시간인데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계속 한다고 그래요. 저는 민생 대장정 탄광 사진도 막 찍고 있던데 그렇습니다. 보니까요. 그때도 이제 그 상징이 아니고 실제로 가서 현장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정치인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좋아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돈의 관찰 분위기 어땠습니까? 글쎄 아니 요새는 말이죠. 저런 활동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가 지켜보는 놈들이 워낙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사진 찍고 대략 그 현장을 떠나고 했는데 지금은 뭐 이제 이 휴대전화가 워낙 발달해 있어서 네. 뭐 사실 어디든 가도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반드시 가지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허투루 행동을 했다가는 그것이 다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아마 정치인들이 훨씬 과거보다 이런 활동을 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는가. 물론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얘기하신 대로 요즘 뭐 허투루 행동했다가는 그러려면 왜 왔느냐라고 오히려 이제 공격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번 주 정치권 소식 중에서 최병묵 의원은 어떤 걸 선택해 오셨나요? 오늘 발표된 얘기인데 이제 리얼미터 정기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에서 보면 처음으로 통합당이 그 민주당의 지지율을 추월했다. 이게 이제 오늘 하루 종일 화제가 됐는데 예. 그 원인, 결과, 뭐 향후 전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얘기하신 대로 지금 이제 리얼미터 조사죠. 갤럽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조사 방식도 다르고 결과도 좀 다르긴 할 건데 근래에 와서 0.8%포인트, 0.5%포인트 추격했다가 뒤집어졌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16년 10월 4주차 때 처음으로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지금 그 이후로 처음으로 다시 역전이 된 케이스네요. 그렇죠. 10월 4주차라는 게 그 JTBC가 이제 태블릿 PC 네. 보도한 그 직후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역전돼서 그 후로는 뭐 근접하는 정도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랬죠, 예. 그 후로 한동안 뭐 한 자릿수를 못 넘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지지부진했었는데 이번에 뭐 물론 오차범위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리얼미터라는 게 이제 일종의 약간의 조사 방법의 한계는 있잖아요, ARS이기 예.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전반적인 추세가 통합당이 상승세고 민주당이 하락세인 것만은 틀림없고요. 네. 그다음에 수치상으로도 뭐 지금 일단 역전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내일이 또 한국갤럽 정기 여론조사 발표하는 날 아닙니까? 그것까지 종합해 보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고착화되는 단계인지를 대략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나온 수치의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기저기서 다 그 각종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저도 그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역시 최근에 들끓고 있는 부동산 민심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역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문제. 그다음에 저는 이제 한 세 번째 정도로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그 검찰 인사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봅니다. 그것도 세 번째 들어갈 정도가 그렇죠. 됩니까? 아니 더군다나 그게 이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관한 반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아마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싸완용 기자 어떻습니까? 민주당 쪽은 뭐 굉장히 좀 위기감을 느끼는 건 사실인데요. 원인 진단은 좀 다르게 하더라고요. 서로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통합당 쪽과요? 예. 최용목 의원 얘기하시는 거에서 이제 부동산하고 박원순 시장 그거는 뭐 일치하는데요. 네. 검찰 쪽은 뭐 중도층이나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오히려 좀 검찰 개혁을 확실히 해야 한다 이런 여론도 꽤 있기 때문에 그 문제보다는 이제 이 수해 얘기를 하고 또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되면서 이제 피로감이 오고 수혜 방식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을까요? 뭐 어쨌든 물난리가 났는데 제대로 정부가 대처를 못했으니까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무슨 4대강을 어느 정권에서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연재해가 나오면 현 정권이 욕을 먹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요. 또 이대로 가면 뭐 내년 4월에 서울시장 선거도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또 서울시장 선거 지면 내후년이죠. 대통령 선거도 이제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하락이 아니고 이 구조적이고 좀 추세적인 하락인 것 같다. 이런 내부에서 그런 우려, 경고의 목소리가 좀 아직 많이 그러면 그런 추세적인 하락이라면 이거를 뭔가 막기 위한 반전시키기 위한 전략까지 아직 나온 단계는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제 그런 고민 또 그런 걱정을 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커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네, 이런 지지율 요인들 짚어주셨는데요. 통합당의 상승과 역전, 과연 여당의 실적에 따른 반사 이익이 크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김종인 위원장의 공이 크다고 봐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김종인 위원장이 잘 하는 겁니다. 이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분석이 가능한데 제일 중요한 게 큰 실수를 안 하는 겁니다. 원래 야당은 뭘 특별히 잘해서 지지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여당이 실정을 할 때 큰 실수를 안 하면 그 대한 정치 세력으로서 받아먹는 지지도가 올라가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뭐 당내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가만히 있다 그래서 네, 가만히 전략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맞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또 당명을 바꾸고 지금 혁신 작업을 열심히 하면서 어떤 그 혁신의 효과를 좀 앞당겨서 지금 보는 이런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이제 곧 나오긴 나올 텐데. 앞당겼다는 것은 나중에 에너지가 뒷받침될지 모른다 그런 함의가 모르죠. 있네요. 근데 약간 선행기수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이제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봐요. 광화문 집회에 이제 태극기 부대가 모이는데 그쪽하고 이제 거리를 두기로 예. 결정을 하면서 이제 중도층에서 좀 지지가 올라가는 효과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고요. 아무튼 종합적으로는 이건 김정인 위원장의 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걸 한마디로 평가하라고 하면 왜 흔히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운칠기삼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운이 일고 그리고 기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기술이 저는 먹혔다고 보고요. 그럼 운칠이라고 하는 운이 일곱이라는 부분은 뭐냐? 이건 역시 반사 얘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당 실패했다.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바로 뭐 부동산 민심이나 그다음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서울,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사실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을 그 여론조사상으로 이겼다는 경우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최근 추세는 오히려 서울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했는데 그거는 역시 지금 여당의 실책이 좀 저는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여당이 그걸 수습하고 위기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동산 민심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문제도 오히려 피해자 중심주의를 외치던 여권이 오히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감싸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저는 민심에 굉장한 악영향을 미쳤고 그 이유 때문에 바로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한 7할은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상승은 민주당 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건 어떻습니까? 추미애 장관 행보와 관련된 검찰 개혁에 대한 견해는 좀 달리 하신 것 저는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안 할 수는 있겠으나 최근에 또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검찰 개혁과 관련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원래 뭐 개혁자 들어가면 사람들이 대개들 긍정적으로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도 최근에 50% 이상이 그게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 고립화로 변질됐다. 32대 50이 나온 거 32대 말이죠? 50이 나온 거 그거 보셨죠?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제는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마저 뒤집혔거든요. 그거는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상전벽해 같은 결과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아까 뭐 그렇게 이제 보셨는데. 뭐 그런 면도 있겠죠. 예.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조사를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고요. 예. 앞으로 이제 공수처를 가지고 뭐 국회에서 좀 공방이 벌어질 겁니다. 예. 그때 좀 더 자세한 여론조사 같은 거 한번 더 들여다봐야 되겠죠. 통합당 행보에서 이번에 특히 이제 당장 그 삼진강 쪽에 나왔던 남원 부근을 김종인 위원장들이 방문하면서 그동안에 호남 지역에 대한 적극 노력하지 않았다, 소홀했다는 표현까지 쓰던데요. 더불어서 5.18 관련 문제를 당에다 이렇게 강령 앞쪽에 넣기로 하고 적극적인 행보를 벌이고 있습니다. 마침 또 오늘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열린부터 조사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호남이 상당히 빠지는 이런 것도 있던데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잘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일단 김종인 위원장의 이제 원적지가 이제 호남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예. 그동안에 이제 미래통합당, 과거에 한나라당의 가장 큰 문제가 호남을 포기한 정당이다. 아예 포기했었죠. 예. 그렇죠. 그 호남 빼고 3당 합당이 이제 호남 고립화 시켰던 정치 기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호남에서 굉장히 보수 정당이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사실은 수도권으로 이제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쳤고요. 그렇죠. 예. 이 보수 정당이 영남으로 점점점 결집하면서 이제 이 반호남이 지나쳐서 수도권에서 인심을 잃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게 호남이 그냥 단순한 호남이 아니에요. 지금 미래통합당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호남을 향해서 뭔가 우리가 호남 포기하지 않겠다, 호남 포기 전략을 포기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도권의 민심이 저 사람들이 뭔가 좀 달라지는 것 같다.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좀 굉장히 좀 잘하고 여기까지 있는 제시된 거라고 것들 봅니다. 상당히 해볼 만하다고 보시면 갈당제라든가 이중 지역구라든가 뭐 예, 하나하나 다 좀 의미가 있는 제도 5.18 관련 문제 장치고요. 확실하게 당에 넣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 뭐 참 그렇게만 하면 참 놀라운 일이죠. 이제 5.18 가해자 집단하고 법통이 다 있는 정당인데 그렇게 뭐 그런 것들을 뭐 당원 당규에 집어넣는 데거나 하면 정치의 발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아니 저도 역시 김종인 효과라고 봅니다. 그런 점은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미래통합당을 이렇게 취재하다 보면 이 당은 확실히 영남 정당이구나. 그리고 또 민주당을 취재하다 보면 이 당은 확실히 호남 정당이구나 하는 느낌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갖거든요. 현장에서. 왜냐하면 그 개별 국회의원들을 저희가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느낌을 참 많이 갖는데 그런데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뭐 지역적으로 이제 그쪽 출신이기도 하고 그런 점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상당수의 이 응답자들이 저는 아마 그 과거의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과거 한나라당 시절 이쪽하고는 좀 그 변화된 이미지로 지금의 미래통합당 김종인 미래통합당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게 영향을 미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통합당의 새로운 정강 정책과 4.15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한 백서가 오늘 공개가 됐는데요. 이 반성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성문이 제대로 쓰여졌다고 보십니까? 뭐 당내 평가는 미흡하다는 쪽이에요. 네. 이 정양석 전 의원이 위원장인데 네. 본인이 설명하면서 내용이 좀 미흡하지만 이 표현을 한 10번쯤 썼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게요. 선거라는 게 그래요. 사실 이 민주당이 이겼지만 왜 이겼는지 잘 모르거든요. 진 쪽에서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선거에 대한 원인 진단을 정확히 하는 거 중요하는데 저는 내용보다도 태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총선 참패에서 우리가 처절하게 반성을 한다. 뭐가 좀 더 반성을 해야 되는지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된다. 이제 이런 태도 자체가 일반 국민들한테 좀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 의원님, 그중에 이제 패배 원인 중에서 탄핵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탄핵에 대한 책임 사과하겠다라는 것인데 글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어떤 식의 표현을 가지고 사과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문제.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당내에서 일부 정치 보복이었다. 뭐 이런 그 시각이 있었던 거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이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과하겠다는 부분을 어느 정도 중간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표현이 어느 정도일지는 현재는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당내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굉장히 신중하게 표현을 다듬지 않으면 예. 내부 분란뿐만 아니고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이런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겠다.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요. 그 전에 개인적으로 미래통합당 대표를 맡기 전에 사과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가 도와서 정권을 만들었는데 좀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얘기. 지금 미래통합당 대표로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진전을 시키면 이른바 보수 정당이 좀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예. 네, 저 짧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부터 민주당의 지지율 반등 가능성 있을까요? 그거야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죠. 네. 제가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죠. 할 것까지 감안하신다면. 왜냐하면 위기는 항상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수습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 반전을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그 민주당의 여러 가지 분위기나 그다음에 뭐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문제,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은요 상당한 정도가 사실은 적반하장식 대응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관해서 민심이 들끓으면 일단 민심을 본인들이 수용하면서 무언가 대안을 내놓고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민심 자체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남 탓을 하는 분위기가 너무 많았어요. 네. 근데 이런 게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을까? 저는 변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지율 반전, 물론 뭐 그 어떤 추락하는 폭을 조금 줄일 수는 있겠지만 당장의 지지율 반전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더구나 정권 지금 4년 차까지 겹쳐 있긴 합니다만. 그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좀 이건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이게 지지도가 높아서 선거에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선거에서 이기니까 지지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2018년하고 2020년 두 차례 선거에 이기면서 지금 지지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조정 국면을 거쳐서 지금 정상화돼 있고요. 저는 이 추세가 등락을 거듭하면서 좀 쭉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네, 총선 4개월 만에 이렇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통합당 역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성 기자님. 예. 그 지난 7일이죠. 청와대 비서실장 또 수석 비서관 5명이 한꺼번에 사의 표명을 네, 그랬죠. 예. 이게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 아닌데 아무튼 워낙 다급하니까 이렇게 사의 표명부터 공개하고 그다음에 사람을 바꿔나가는 이런 모양새를 갖췄는데 이 청와대 인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사요. 되게 어제까지 되게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동안에 사의 표명하지 않았던 김현명 수석까지 이제 포함해가지고 총 교체가 됐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 교체 또 사표 수리한 것에 담는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후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아마 노영민 비서실장이 당분간 유임인 것 같아요. 계속 유임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일단 당분간 유임이라도 유임이기 때문에 좀 여론이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청와대 안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들. 교체라면 어쨌든 간에 국민들에게 책임이든 아니면 쇄신이든 간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인데 메시지가 어떤 게 있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바꾸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후임자를 못 찾아서 지금 못 바꾸고 있는 이런 현실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부동산 때문에 사의 표명을 공개했고 또 그 이후 후속 인사를 봐도 역시 이제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들이라고 청와대 당국자가 설명을 하는 걸 보면 예. 이 부동산에 대한 메시지를 이 인사를 통해서 좀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노영민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 5명이 일괄 사의를 표명하면서 했던 얘기가 최근의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의 상황은 부동산 상황이 제일 컸어요. 그 이 문제에 관해서 종합적인 책임인데 그럼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파느냐 청주 아파트를 파느냐는 문제 가지고 혼선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본인뿐만 아니고 김조원 전 민정수석 문제도 또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어요. 그러면 노영민 비서실장이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부동산 민심에 관해서 누구 요구한 사람도 없는데 본인들이 뭐 다주택자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은 팔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작년 정책 12월에.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었다고 보세요? 다주택 문제의식만 아니, 있었고. 저는요 사실은 그 다주택이라고 해서 다주택자를 무슨 적대시하는 그런 시각 자체가 문제라고는 봤는데 네. 그러나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노영민 비서실장한테 요구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정말 아이디어를 내서 이게 추진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꼬여버렸어요 또. 그럼 그 문제에 관해서 노영민 비서실장 과연 책임이 없느냐. 그리고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는데 노영민 비서실장을 지금 유임시켰다.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의문시하던 그 우리 국민들이 과연 그걸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교체 끝나고 나서도 김재원 민정수석 관련 뒷얘기가 많습니다. 그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좀 아쉬움이 있죠. 좀 진작 물러났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도 돈과 명예를 한꺼번에 갖지 말아야 된다 이런 논평도 했고 네. 김영삼 대통령 때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일반 국민들의 민심은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빨리 그 민심을 읽고 진짜 그만뒀어야 되는데 대통령하고 지금 이 정권에 너무 피해를 좀 많이. 사태 막판에 정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오해라고 보십니까?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뭐 문제가 좀 있죠. 뭐 그렇게 구구하게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깔끔하게 물러났어야 되는데 굉장히 잘못됐죠. 그런데 이분 또 이제 인간적인 어떤 애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야당 대변인이 논평을 직을 지키려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집을 지키려고 직을 집을 버렸다 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그 권력과 이 고급 아파트를 다 가지면 안 된다.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다가 또 선택을 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는 거는 좀 너무 좀 지나쳐 보여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분이 책임지고 민정수석을 그만둔 거거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경질을 한 건데 그러면 일단 뭐 문 대통령이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 거지. 뭘 직과 집 이렇게 말장난을 해서 조롱하는 건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김종원 전 민정수석은 이전에 이미 7월 중순에 교체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집을 안 판다고 해서 교체 얘기가 나오다가 판다고 그러면서 또 유임 얘기가 나오다가 또 일괄사의를 했거든요. 예, 그게 얼마 안 됐었죠. 그렇죠. 예. 그게 불과 한 보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럼 그 상황을 봐가면서 정말 뭐 야당뿐만 아니고 저는 많은 국민들이 갸우뚱했을 것 같아요. 왜 집을 사고 파는 게 그 직을 유지하고 아니면 그 교체하고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게 그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청와대가 우리 국민들한테 설명을 전 했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집을 뭐 한 채 가졌냐, 두 채 가졌냐, 무주택자냐 이게 인사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저는 굉장히 어떤 코미디적인 상황이라고 봐요. 그 부분은 능력이 첫 번째 인사 기준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이미 인사의 기준이 돼버렸어요. 앞으로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네. 다주택자가 네. 고위공직 못할 겁니다. 이미 청와대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후속 차관급 인사들에 대해서 이미 1주택과 무주택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네. 또 신임 정무수석에 임명된 최재성 전 의원의 경우에는 친문계 핵심이자 4선 중진인데요. 최 수석이 야당과의 협치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글쎄. 주목받는 수석이죠. 글쎄 뭐 본인은 이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하고 뭐 야당의 입장을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최재성 의원이 4선까지 해가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이미지와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강성 친문입니다. 친문 중에서도.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지금 야당의 입장을 최재성 수석이 이해할 것 같지 않아요. 기자들한테도 강성이었습니까? 기자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보다는 야당한테 더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야당을 이해하는 수석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이제 이분이 본래는 정세균계예요. 그러다 문재인 대표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까워졌고 이분이 이제 다른 장점이 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공평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약점이 있으면 다른 쪽에 또 장점을 주십니다. 이분이 이제 전략과 기획력 같은 게 뛰어납니다. 네. 또 4선 중진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정치에 대해서 아는 게 좀 있다고 봐야 강성의 되고요. 양면성으로 추진력도 있고요. 예. 네,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데 또 반대로 이제 기획력과 이런 뭐 중후한 뭐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보완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여야 지지도 관련 얘기하고요. 청와대 인사 관련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한 줄 정리 성한용 기자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청와대나 행정부뿐만 아니고요. 앞으로 국회에서도 이 다주택자는 국토위나 기재위에서 좀 배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일반 국민이 이 정부가 이 정책에 있어서 어떤 잘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보고요. 예. 그렇게 해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다주택 의원들을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하라 이렇게 논평을 네, 하겠습니다. 다주택 의원들을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하라. 이걸 오늘의 한 줄 논평이었습니다. 최병무 의원입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정당 지지율 얘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당 지지율이 이제 정말 불과 뭐 한두 달 전, 이제 총선이 사실 4개월 전인데 그때와 비교하면 정말 상전벽해로처럼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지지율을 놓고 저는 화무시비롱이다.
일반적인 이렇게 얘기를 얘기니까 했습니다. 누구를 겨냥하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지율이라는 건 왜 민심은 조석변이다. 아침 저녁을 변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지지율이라는 것은 또 뭐 내일 모레 일주일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화무시비롱이라는 걸 여야 모두 좀 그 깊이 새겨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권력에 대한 겸손, 지지도에 대한 겸손을 같이 담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목요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